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김광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흔히 찍찍이 테이프라고 부르고 있죠. 가방이나 신발, 모자, 옷 등에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소재입니다. 특히 신발끈을 잘 묶지 못하는 아이들 신발을 묶을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벨크로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벨크로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던 상표 이름입니다. 마치 맥도널드라는 상표명이 한동안 햄버거를 가리키는 대표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벨크로 테이프를 부르는 영어 이름은 패스너입니다. 요즘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들이나 숲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독고마리라는 풀이 있었습니다. 이 독고마리 열매는 가시로 덮여 있는데 가시의 끄트머리가 갈고리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옷이나 가방의 천에 착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식물이 뭔가에 착 달라붙고 그 다음에 뗐다가 또다시 던지면 또 달라붙는 그 성질을 활용해서 1938년도에 스위스의 한 기술자가 테이프로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크로라는 상표 이름으로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어냈죠. 20세기 초반 2차 대전 때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 굉장히 빠르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군복이나 군화에 벨크로 테이프를 적용해서 만들어 납품했고 실제로 굉장히 효율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세계 100대 기업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견한 식물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인기 높은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자연 속 생명체를 본따서 만든 멋진 제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학문을 영어로 바이오 미메틱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체 모방공학을 정의하자면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나 기능을 모방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한 것을 개발하는 첨단 과학 분야를 말합니다. 일단 모방에서 뭔가 멋지고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모방하려는 원래의 동물이나 식물에 들어있는 기능이나 구조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무언가를 보고 모방하여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면 과연 누구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연을 모방하는 여러 분야의 과학적 사례들을 보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생체 모방공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꽤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가 500여 년 전 천재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하늘을 나는 기계를 생각해 설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이런 하늘을 나는 기계 그림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는 비행기다 라고 할 만큼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절에는 비행기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저런 날개 달린 물체, 그런 물건을 하나 만들면 사람도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쯤 지나서 라이트 형제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죠.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순수 창작품이 아니라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흉내내보겠다 하는 고민과 노력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비행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실제로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초기에는 착륙을 할 때 공기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아 날개가 심한 진동을 일으켜 기체가 엄청 흔들렸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까딱 잘못하면 제대로 착륙을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독수리를 연구하면서 이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가 엄청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다가 지상에 있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강하면서 착륙을 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착륙하고 먹잇감을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착륙하다가 실수로 땅바닥에 머리 박고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는 독수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독수리가 어떻게 착륙을 잘 할까를 연구했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독수리가 착륙할 때 날개 앞에 깃털 하나가 싹 들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깃털을 들어 올리면 그 사이로 공기의 흐름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날개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방하여 비행기에 적용시킨 것이 비행기 날개 앞부분의 전연장치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날개 앞의 전연장치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살짝 들어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공기의 흐름을 빼주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체가 흔들리는 것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비행기가 착륙할 때 기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생물을 모방해서 과학에 응용하려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기가 새에 날아가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개발되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에는 파리나 나비 같은 곤충들이 날아다닐 때의 놀라운 공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이를 모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가 나는 것과 나비나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새는 날갯짓을 하면서 활강을 하기도 하지만 곤충들은 새와는 다른 방식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활공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곤충들은 공중에서 방향을 갑자기 바꾸거나 멈춘 채로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나비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은 얼핏 보기에 불안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율적이고 뛰어난 공기역학적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곤충처럼 날아다니는 소형 로봇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파리의 비행 모습을 연구한 과학자는 초파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날갯짓을 하고 있는데도 초파리의 머리 방향은 이보다 4배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초파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머리를 움직이며 주변을 살피면서 날개를 움직이면서 속도와 방향을 마음껏 조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파리의 비행 능력을 잘 본따서 전투기를 만들 때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잠자리도 아주 훌륭한 생체 모방공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최대 시속 50km로 날 수 있는 매우 작은 몸집의 잠자리는 날갯짓만으로 조용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적게 들이는 효율적인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행 원리를 연구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소형 곤충 로봇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곤충들의 많은 모습을 통해서 초소형 무선 로봇 곤충을 만들어서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곤충들의 날아다니는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곤충들은 날 때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쓰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드론을 날려보신 분이 있나요?
드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30분 지나면 날렸던 곳으로 다시 불러야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부르지 못한 채로 방전되면 어딘가로 추락해서 잃어버리거나 떨어져서 부서지고 맙니다. 그런데 나비나 벌이나 파리 같은 곤충들은 굉장히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잘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특성을 잘 연구해서 초소형 곤충 로봇을 만들어 에너지를 매우 적게 쓰면서도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올 수 있는 곤충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곤충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곤충들 얘기를 하다 보면 벌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벌이 벌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알이나 꿀 같은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벌집을 보면 정육각형의 구조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육각형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육각형 모양은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볼 때 정육각형으로 연결된 구조는 똑같은 양의 재료로 가장 넓은 저장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적을 만들 때 가성비를 따지는데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원입니다. 실이나 끈으로 둘러싸서 제일 짧은 길이로 가장 많은 면적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원이거든요. 그런데 원 하나는 가성비가 좋겠지만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원끼리 계속 붙여 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남는 공간이 생기면서 쓰지 못하는 낭비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되지 않은 채로 똑같은 모양을 계속 이어 붙여가면서 가장 가성비 좋게 많은 내용을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모양이 바로 정육각형입니다. 정삼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정오각형도 아니고 바로 정육각형입니다. 수학적으로 연구했을 때 정육각형으로 이어붙인 공간이 가성비가 최고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벌은 벌집을 만들 때 정육각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꿀을 보관합니다. 최적의 가성비, 최고의 효율적인 보존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집의 모양은 가장 최적의 저장 공간일 뿐 아니라 굉장히 튼튼하기까지 합니다. 벌집은 자체 중량에 비해 30배 정도의 무게만큼 꿀을 저장해도 될 정도로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벌들은 이미 완벽하게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 벌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효율적인 벌집 구조를 과학자들이 모방해서 다양한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보관하는 상자나 튼튼한 껍데기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행기 날개, 인공위성의 벽체 같은 것입니다. 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골판지인데요. 여러분, 골판지를 잘라보면 그 안에 종이들을 겹쳐 놓은 게 아니라 육각형 모양으로 절반씩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어붙이면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필요한 재료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육각형 모양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튼튼하게 보관할 수 있는 벽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다 벌집의 구조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곤충은 철갑 딱정벌레라는 겁니다. 2cm 정도의 길이를 가진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 저 벌레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매우 견고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메커니즘을 밝혔는데요.
딱정벌레의 껍질이 외부의 충격에 대해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충격을 분산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딱정벌레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엄청난 충격을 빠르게 분산시켜서 몸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철갑 딱정벌레를 잘 연구하여 모방하면 예를 들어 탱크나 장갑차의 몸체를 만들 때 포탄을 맞더라도 부서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티는 굉장히 탄탄한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딱정벌레의 껍질 구조를 모방해서 만들어낸 소재를 사용하면 이전의 부품보다 한 2배 정도 더 가볍고 튼튼한 비행기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생물들의 어떤 모습이나 능력, 기능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모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동물들과 식물들의 모습들은 과연 기원이 어떻게 될까? 저 모습이나 저 기능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조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꽃잎을 보면 색깔이 보이죠? 봉숭아 꽃잎을 따서 으깨고 그걸로 손톱을 붉게 물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색소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색깔을 내는 건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나타내는 분자가 들어있어서 그 색소를 끄집어내면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잎들을 따서 그것을 잘게 으깨서 그 안에 있는 색소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합해서 색깔을 만들어 염색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색은 그런 색하고 전혀 다른 색입니다. 나비의 날개색은 정말 신비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나비의 날개는 색소로 만들어내는 색깔이 아니라 날개의 구조가 만들어낸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나비의 날개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그 색깔을 손톱에 물들이려고 나비를 잡아서 날개를 막 으깬다고 해서 그 색깔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색깔을 내는 색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비 날개가 화려한 색깔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날개 속에 들어있는 매우 미세하고 정교한 나노 구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특정한 색에 해당되는 빛만 반사하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나노 구조를 모방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색소를 통해 색깔을 만들게 되면 색소가 분해되면서 색이 변할 수 있지만 구조색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한 잉크가 들어있는 매직으로 글씨를 쓴 다음에 유리창에 붙여보세요. 그러면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몇 달이 지나면 그 색깔이 점점 옅어지다가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색이 없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색소가 분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색은 색소로 만들어내는 색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색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색깔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색깔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구조색으로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색으로 코팅할 때 쓰는 코팅제라든가 지폐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보여야 되는데요. 오래가는 색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나비, 나방 같은 곤충의 구조색이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비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나비 날개의 구조에는 매우 특수한 방수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나비가 날아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나비가 날아갈 때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나비가 빗방울을 맞겠죠. 나비가 날아갈 때 나비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빗방울의 강도가 얼마나 되냐면 사람이 걸어가다가 볼링공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비가 막 내릴 때에 날아가던 나비가 빗방울에 맞아서 팍팍 쓰러지는 그런 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나비는 굉장히 특별하게 날개 표면에 굉장히 멋지게 왁스 처리한 것처럼 매끈매끈하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충격을 빠르게 튕겨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다가 볼링공이 머리에 떨어지면 거의 즉사할 정도일 텐데 나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볼링공과 같은 충격의 빗방울을 맞더라도 그 충격을 튕겨내며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모방해서 방수 처리와 튼튼함이 동시에 필요한 물건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큰 충격에 잘 버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장 재료나 껍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과학자들이 생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비 날개와 같이 특별한 미세 구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조림 반찬으로 먹는 연근은 연잎의 뿌리를 말합니다. 연못의 물 위에 떠 있는 연잎의 표면은 아주 깨끗하고 매끄러워 보입니다. 연잎이 살고 있는 연못의 물이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비나 바람에 먼지가 쌓일 만도 하지만 연잎은 더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연잎의 표면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방울방울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잎 표면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멋진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잎의 표면을 확대하여 보면 마냥 매끈하지는 않습니다. 수만 분의 1mm의 크기의 올록볼록한 돌기들이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돌기들이 연잎 표면 위에 먼지나 더러운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방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 묻은 먼지와 함께 굴러서 흘러내리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연잎 효과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이 연잎의 표면을 모방해서, 즉 연잎 효과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자동차 유리나 욕실 타일을 만들거나 특수한 오염 방지 페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벽에다가 연잎의 표면 같은 효과가 나도록 처리를 해 놓으면 페인트를 벽에 뿌려도 얼룩이 전혀 묻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잎 표면에 연잎 효과 처리를 한 타일을 욕실에 붙이면 물때가 거의 생기지 않는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잎 효과를 활용한 제품들이 페인트나 코팅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잎 표면의 초미세 구조처럼 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진 동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게코도마뱀이라고 부르는 도마뱀 무치입니다. 이 동물은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올라가거나 거꾸로 천정에 달라붙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접착제를 바른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어떤 표면에라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도마뱀 무치의 발바닥 구조에 있었습니다. 도마뱀 무치의 발바닥에는 매우 가는 털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가로 1mm, 세로 1mm 크기의 면적에 가느다란 털이 5,0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구조 때문에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부르는 화학적으로 끌어다니는 힘이 생겨서 어떤 표면에서도 단단히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잘 떨어져야 하겠죠. 도마뱀 무치는 표면에 붙어 있던 발바닥을 펴면서 쉽게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모방하여 유리판처럼 매끈한 표면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스티키봇이라는 작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2006년 9월에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학자들은 도마뱀 무치의 발바닥 구조를 모방하여 접착력이 강하면서도 쉽게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할 수 있는 테이프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체 안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재료를 모방하는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미가 치는 거미줄이 얼마나 튼튼할 것 같습니까? 그냥 거미줄에 손을 확 휘저으면 금방 끊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거미줄의 굵기와 강도를 강철로 만든 철사랑 비교를 하면 10배 이상 거미줄이 더 튼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사를 거미줄의 굵기 정도로 얇게 가늘게 만들면 철사가 훨씬 더 쉽게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철사의 굵기만큼 거미줄을 두껍게 만들면 철사보다 훨씬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미줄을 잘 연구하면 굉장히 튼튼한 실이나 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실을 사용해 옷을 만든다면 엄청나게 튼튼한 옷이 되겠죠. 그래서 거미줄의 강도를 모방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의 성분을 연구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거미를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미의 몸속에는 분명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미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도대체 거미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공장에 적용하면 아주 튼튼한 재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홍합입니다. 해물탕에 넣어서 함께 끓여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홍합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합은 바닷가의 바위에 딱 붙어 있잖아요. 바닷가나 갯벌에서 홍합을 한번 떼어내려고 해본 분들은 잘 알 텐데요. 홍합은 정말 떼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접착제를 발라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접착제로 뭔가를 붙이려면 일단 깨끗하게 건조시키고 마른 상태에서 붙이게 됩니다. 물기가 있거나 축축한 상태에서 또는 물속에 집어넣고 접착제를 바르는 일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합은 파도가 몰아치고 물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홍합이 족사라고 부르는 실 같은 물질을 바위에 쏘아 붙이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한 접착제라는 사실입니다. 홍합의 족사에 들어있는 접착 효과를 내는 단백질, 이 단백질을 연구해서 인공 접착제를 만들어 보려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외과 수술할 때 피부를 절개하게 되면 나중에 수술용 실로 꿰매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보통 꿰맨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합의 족사에 들어있는 성분을 활용해서 만든 인공 접착제를 사용하면 수술 후에 절개한 부위를 봉합했을 때 회복 시간을 줄이고 흉터도 적게 만들어주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합 족사를 모방한 접착 기술로 수술용 실을 대체하려는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해산물 중에 전복도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복의 껍질은 굉장히 튼튼해서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전복 껍질은 맨손으로는 깨기 힘듭니다. 망치로 굉장히 세게 두드려야 겨우 깨질 정도로 전복 껍질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전복 껍질은 보통의 세라믹 재료보다 3배 이상 강한 재료입니다. 그 원인을 연구해 보니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복 껍질은 수백 나노미터 두께의 층이 2개가 겹쳐져 있는데 탄산칼슘 층과 천연 폴리머 층이 있어서 위쪽이 부서지더라도 고무 같은 성질을 갖는 아주 얇은 폴리머 층이 그걸 버텨준다고 합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위에서 깨지더라도 밑에서 버텨주는 그런 힘이 있어서 위에서 아무리 세게 때려도 쉽게 깨지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단단한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이런 전복 껍질 재료의 특징을 이용해서 탱크에 철갑을 튼튼하게 만들어 보려는 연구를 했습니다. 군사용 무기 같은 걸 만들 때 전복의 껍질을 구조를 잘 모방해서 매우 튼튼한 재료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동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은 당연하겠지만 헤엄을 잘 칩니다. 상어나 돌고래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헤엄을 치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을 칠 때 어떻게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걸까요? 수영을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영할 때에 팔과 다리와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헤엄을 잘 치는지를 주로 가르칩니다. 예전에 2000년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에 수영 경기에서 특별한 수영복을 입고 나온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능성 전신 수영복이었는데요. 바로 상어의 피부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영 선수가 가능하면 옷을 조그맣게 만들어 입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거의 맨몸으로 수영을 하려고 했어요. 수영복보다는 맨몸에 매끈매끈한 피부가 물에 닿아야 훨씬 더 수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서 최대 시속 80km 정도로 헤엄치는 상어의 능력 중에는 바로 상어 피부 표면에 있는 아주 작은 돌기들이 물의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상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변의 물이 피부의 작은 돌기들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를 통해 물의 저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입는 수영복의 표면에 상어 피부의 돌기와 같은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 보니 물의 저항이 줄어들어서 수영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성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가 올림픽에서 계속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세우는 것은 올림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능성 수영복의 착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어 피부를 모방한 구조를 필름으로 만들어서 비행기나 자동차에 부착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어서 연료 절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예로 바닷속 동물 중에 혹등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래는 지느러미에 불규칙한 모양의 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이 달려있는 거죠. 이 혹등고래의 혹은 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생겼을까요? 여기에 대해 과학자들이 궁금했을 텐데요.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혹등고래의 지느러미에 붙어있는 혹은 바닷속에서 물고기떼를 쫓아서 빠르게 방향을 바꿀 때에 주변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주면서 물에 의한 저항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규칙한 혹 구조를 모방해서 풍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터빈이나 대형 회전 팬 이런 것을 개발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동물 중에 문어는 정말 특별합니다. 문어는 가장 뛰어난 변신 능력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변 모습이라도 즉시 모방해서 의지적으로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어의 피부 위장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어의 위장 기술을 모방하여 과학자들은 군인들의 전투복이나 장갑차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색깔이나 배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색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소재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문어가 보유한 변신 기술, 위장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일 뿐입니다. 과연 문어의 변신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문어의 변신 기술 외에도 생명체 내에 들어있는 복잡하고 특별한 메커니즘을 모방하려는 노력은 인체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혈액 응고 과정을 모방한 플라스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칼에 베이거나 긁혀서 상처가 났을 때 처음에는 피가 좀 나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딱지가 생기면서 피가 멈추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혈액이 딱딱하게 굳는 응고 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신비합니다. 이런 혈액 응고 메커니즘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자가치료 플라스틱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플라스틱에는 미세한 관이 들어있어서 깨지거나 갈라져 금이 가게 되었을 때 미세관으로부터 젤 형태의 물질이 흘러나와서 갈라진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비행기나 우주선 등 파손 시에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에 부품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축 기술에서도 동물의 세계를 모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흰개미 집을 모방해서 지은 건물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온도와 습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 항온 항습 시설입니다. 그런데 흰개미가 지은 집에서 배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개미의 특별한 점은 약 200만 마리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흰개미 집의 내부는 섭씨 27도, 습도 60% 정도가 꾸준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흰개미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섞인 더운 공기가 발생되는데 이런 공기는 흰개미집 내부에서 위로 향한 큰 굴뚝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고요. 지표면 근처에서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개미집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흰개미집을 모방하여 1996년도에 무더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에어컨이 없는 대형 쇼핑몰인데요. 외부의 온도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내부 온도를 21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흰개미집에서 찾아낸 지혜로운 내용을 가지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매우 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흰개미들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기에 이런 효율적인 개미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 속 생물체의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모방해서 인간의 삶의 유익함과 편리함을 주려는 연구와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이나 식물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해서 모방할 수만 있다면 아주 멋진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체 모방 공학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체 모방 공학 분야에서 등장한 여러 멋진 기술들을 몇 가지만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해바라기 꽃은 태양빛을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에 따라서 꽃의 중앙부가 회전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매우 높은 효율을 가지고 태양광을 수집하는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 위에 가볍게 앉아서 쉽게 떠다니는 소금쟁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소금쟁이의 능력을 모방하면 물에 떠다니는 군사형 소형 로봇이나
바다 위의 부표 또는 해상 환경 오염 탐지 센서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속 DNA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DNA의 정보 저장 능력을 본따서 컴퓨터 데이터를 DNA에 저장하는 DNA 메모리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사막에서 살면서 별로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살고 있는 사막 딱정벌레는 특별합니다. 이 벌레는 껍데기로부터 공기 중의 수분을 물로 저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모방해서 하이킹이나 캠핑을 할 때에 햇볕 아래 들고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물이 채워지는 자가충전 물병도 개발되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물이 더 빨리 채워진다고 합니다. 바다 생물인 먹장어라고 있습니다. 먹장어가 만들어낸 끈끈한 점액은 매우 미세하지만 강한 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을 잘 활용하면 섬유 재료로 개발해서 매우 튼튼한 운동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폭격수 딱정벌레는 꽁무니에서 적을 퇴치하는 가스를 빠르게 만들어 강력하게 뿜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벌레의 가스 분출 메커니즘을 연구해서 효율적인 소화기나 분무기 같은 데 적용하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생체 모방공학의 사례나 연구 분야를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연 속의 생명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는 놀라운 기술과 지혜가 숨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지혜와 기술, 과연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혹시 나비, 문어, 독수리, 상어, 초파리 이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놀랍고도 신기한 구조와 능력들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창조론적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학자들이 모방하려는 그 대단한 기술에 당연하게도 설계한 원작자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창조주가 아닐까요? 창조론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화론적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로 변화해 왔다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의도나 목적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화된 게 살아남아서 진화된 거라고 합니다. 적자생존, 자연선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모방하고 싶을 만큼 놀라운 모습을 가진 생명체들을 보면서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우연히 생겨난 것 치고는 야, 대단한데? 재수가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만들었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의 수준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연 속의 동물과 식물들에게서 과학자들조차 신기해하면서 모방하고 싶어하는 아주 수준 높은 구조, 재료, 성분 이런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당연하게 훨씬 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밝혀내서 비슷하게라도 모방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생물체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기능, 원래의 구조나 재료를 이미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설계해서 각각에게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생체 모방 공학자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들 속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 심겨진 지혜와 설계를 모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물들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체를 모방하는 과학, 생체 모방 공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배우려는 생명체의 특별한 모습을 만든 원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